첫 질문자가 누군지 질문하십시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그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외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15년쯤이 흘렀는데 재외국민. 예, 아니 재외국민 말고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예. 근데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바닥을 찍고 있고 외국인 투표권자는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상은 그 절대 다수가 중국인들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음 국회 때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대로 한 10년 후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지방선거죠. 예. 그렇죠?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 이미 부여한 그 권리를 회수하는 데는 굉장한 저항이 따릅니다. 굉장한 저항이 따릅니다. 지난번에 2008년도에 재외국민 투표권을 한번 준 일이 있어요. 미국이나 세계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에게 투표권을 준 일이 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들에 대해서 재외국민 투표권을 지금 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를 합니다. 그래 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주도적으로 만든 것은 제가 만들었어요. 2008년도. 그래 만들었는데 그 재외국민 투표권을 OECD 27개국 중에서 투표권을 안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었어요. OECD 국가들은 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긴 줬는데 문제는 지금 재외국민 투표권을 이래 주고 나니까 지난번 탄핵 대선 때 LA 라디오 코리아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홍준표 지지율이 거의 70%에 가까웠어요. 거의 70%에. 그런데 정작 투표기에 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거의 절반도 안 나왔어.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재외국민은 투표권 행사할 때 그냥 가서 꼭 찍는 게 아니고 투표 유권자 명부에 등록을 해야 되고 아주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의가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재외국민들은 보수 성향이 워낙 강해가지고 우리를 많이 찍을 것이다. 그래 생각하고 나는 투표권을 줬는데 실제로 투표를 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재외국민 투표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탄핵 대선 때도 재외국민 투표가 우리 참패를 했어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분들은 특히 호남 분들은 악착같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외국민은 보수 성향이 대부분인데 소수의 반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악착같이 투표를 하고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투표를 하러 가질 않아요. 지금 재외국민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투표율이
한 3%밖에 안 될걸요? 재국민 전체에서. 근데 한 표당 비용 계산을 하면 한국 내 국민의 한 표당 비용 계산이 아마 제가 얼추 추계해 보니까 10배가 훨씬 넘어요. 그래서 민주당에 지난번에 한번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투표 절차를 개선하자.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민주당이 반대해요. 쉽게 투표 절차를 투표할 수 있게 해주면 자기들이 참패를 하니까. 지금 이 방식대로 하면 자기들이 무조건 이기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표권이나 이런 걸 한번 부여하고 그 권리를 회수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워요. 예, 또요. 아유, 저분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고 가시네. 소리 잘 들리죠? 소리 좀 낮은데 좀 높여야 되는데. 네. 저는 건물동에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오기 직전에 수성갑 지역의 TV 토론회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갑 지역이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MBC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 머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자청에서는 그 토론회 스케줄을 보고 시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보니까 우열이라든지 그분들의 장단점이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 TV 토론회가 중요하구나. 우리 홍 후보님도 며칠 전에 TBC 토론회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제가 첫째 질문은 이겁니다. 홍 후보님이 직접 녹화장에 가서 녹화를 한 후에 실제 방영된 것을 보셨는지, 보셨다 그러면은 본인이 얼마 정도의 점수를 스스로 줄 수 있는지, 또 거기서 제일 잘한 점이 뭐고 제일 못한 점이 뭔지를 이야기 먼저 해주시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수성갑과 수성어를 인접해 있으면서도 전국적인 핫플에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주자라고 자칭하는 세 분이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성어는 홍 후보님이 오셨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수성갑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분이 왔다가 서울로 도망가다시피 간 분이 있습니다.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가버렸습니다. 떨어지면 집에 가야죠. 그분이 유시할 때는 자기가 수성갑 지역에 뼈를 묻겠다고 그렇게 강조한데도 불구하고 가버리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언론에서 그분을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안 나타납니다. 우리 홍 후보님도 이렇게 수성을 지역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직도 유권자 중에서는 그런 의심을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편리해서 이곳에 왔다가 본인이 욕구가 충족되면은 혹시 가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 가고 뿌리를 박는다는 그 확신을 심어주신다 그러면 표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한 TV 토론은 저는 끝나고 난 뒤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TV 토론할 때 모든 역량을 집중을 합니다. TV 토론할 때 저는 허튼 소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숙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1시간 그 녹화 아닙니다. 생방송이에요. TBC 할 때는 그 생방송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뿐만 아니라 대선 토론회 할 때도 토론 당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그 뒤에는 잊어버립니다.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두 번째, 수성갑에 김문수 의원이 와서 선거하고 떨어지고 가버렸다. 떨어지면 가야죠. 저는 여기 올 때요. 여기 올 때 정치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집에 가는 겁니다. 여기서 떨어지고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겠다고 여기서 활동할 생각, 그거는 아니죠. 저는 여 국회의원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 자리고, 여기 올 때는 대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성어를 발판으로 해서, 대구 전체를 발판으로 해서 대선에 나가려고 온 것이지, 저 국회의원 4번이나 했습니다. 당대표도 2번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여기 온 것은 아니다. 단지 오늘 내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보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간 공보문을 자세히 보면 수성을에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2년 내에 지킨다. 그럼 의뢰 약속하고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선 나간다. 요즘 어떤 후보는 동네 돌아다니면서 홍준표 되면 2년 후에 보궐선거 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이야기 듣고 참 그 후보 참 고맙다. 왜 그런가? 국회의원은 대선 나갈 때 사퇴를 하지 않습니다. 당선되면 사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되고 사퇴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당선되고 사퇴했습니다. 그 후보 말대로 하면 2년 뒤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거든요. 수성을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수성을에서 대통령이 되면 약속한 그 수성을뿐만 아니라 아마 공보물에 제가 수성을에 약속한 사항이 있고 대구시에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구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성을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는 대구 전체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대구시장도 할 수 없어요. 그건 대통령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성을에 뼈를 묻겠다. 그것은 이번에 당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대통령 시켜주면 끝나고 내 수성관광호텔 밑에 내 집 짓고 살게. 제가 돌아다니 보니까 파동이 참 좋습니다. 그 파동 쪽에 그게 산밑이라서 범물동도 가보니까 잘하면 거기도 잘 개발하면 범어동 같이 될 수 있겠다. 지산동도 가보니까 잘 개발하면 그 범어동 같이 개발할 수 있겠다. 실제로 제가 잠실에서 96년도 41살 때 국회의원 처음 했을 때 잠실 대단지를 개발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24,000세대입니다.
아마 지산법률 합치면 한 3만 세대 될 거예요. 그런 대단지를 그 당시에 13평, 7평 반 연탄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가지고 지금은 강남보다 훨씬 좋습니다. 대단지를 개발해 본 일이 있습니다. 동대문 가서 국회의원 하면서 동대문 전농동, 답심리, 장안동 일대를 강남처럼 깔끔하게 개발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자신을 하건데 국회의원 중에서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홍준표가 법률, 이론, 실무, 도시 재개발 재건축에 한해서는 제가 박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한국 지금 명예박사를 이래 쭉 봤는데 제가 명예부동산학 박사입니다. 내 명예법학 박사도 있는데 제가 명예부동산학 박사입니다. 그 영산대학에서 내 명예부동산학 박사를 받았어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만두면 공인중개사에도 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뼈를 묻을 수 있게 이번부터 좀 도와주십시오. 김문수하고 저는 좀 틀리죠. 김문수하고 저는 좀 틀리죠. 문수 형하고 나는 김문수 선배를 처음에 수성에 왔을 때 문수 형이라고 합니다. 저하고는 정치판에서 15대 때 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문수 형하고 지내는데 대구 내려오려고 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어요. 형, 그 대구 만만한 데 아니다. 응? 만만한 데 아니다. 그리고 김부겸이가 만만한 애가 아니다. 응? 그래 이야기하면서 아마 문수 형은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TK가 공석이다 이거야. TK에 인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저 안착만 하면 다음 대통령은 자기가 이제 TK를 기반으로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선거를 해보니까 그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 지난번에 이제 떨어지고 난 뒤에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문수 형한테 그랬어요. 형은 대구가 맞지도 않다. 대구 기질과도 형하고 맞지가 않다. 기질이 안 맞다. 이 대구 기질이라는 건 여기 보면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막 오르면 옳고 그러면 그런 거다. 아슬한 기질이기 때문에 그거는 형은 내 기질하고 맞지 형은 안 맞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수 형을 설득해서 서울시장 공천 줄 테니까 올라오소. 만약 떨어지더라도 서울에서 정치하소. 형님은 서울에서 정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제가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모시고 올라가서 서울시장 공천 주고 그래도 안철수 아니 이겼습니까? 떨어지긴 했지만. 자, 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중간에 이쪽에서 가까이 가면 발전기 소리 때문에 웅웅 걸려서 유튜브가 잘 안 나와요. 얼굴이야 막 검이 나오든 시커이 나오든 상관없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이제는 얘는 다 사갔어. 대구에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마시고 했어. 저는 유치원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립 유치원이 투명성을 가지고 공공성을 가지지 않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은 유치원을 만드는데 국가 예산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은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투명하게 운영만 하면 되지만 사립유치원을 만드는 설립 비용을 개인이 다 부담했는데 국회의원을 넘어서 대통령이 되시면은 사립유치원의 설립 비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립유치원에 사실 지난번에 개정된 유치원 3법 문제죠. 유치원 3법은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는 사유재산을 너무 침해하는 사회주의적인 입법이다. 그래서 악법 조항은 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제 여론으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유치원 3법은 사유재산 제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은 그것은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 개정하면 아마 사립유치원이 좀 달라질 거예요. 저는 뭐 갑자기 지나가다가 저 후보님께서 지금 뭐 버스킹 하신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산동에 살고 있습니다. 지산동? 예, 지산동. 어제 갔다 왔어. 아 그래요? 동네 싹 돌았어. 아, 그래요? 골목골목 다 돌았어.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물론 뭐 중앙 정치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은 저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산 건물 지역이 물론 뭐 을 전체입니다만은 저 범어동에 비해서 갑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그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3배 차이 납니다. 3배. 지금 현재 바로 뭐 5분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스카이라인을 바꾸겠다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공약집을 읽었거든요. 3분 다 그걸 다 읽었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주부들이나 제일 관심사가 그런 겁니다. 제가 질문 계속 보니까 중앙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확 바꿀 건지 물론 중앙도 한번 확 바꿔주시고 당선돼가지고 수성을도 한번 확 바꿔주세요. 이때까지 알겠습니다. 그거 아마 계셨던 분들이 예. 너무 도찬했어요. 아니요. 예. 지난번에 아마 일요일 날 저녁쯤 들어갔을 겁니다. 공보물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역 현안을 모를 것이다. 제가 오자마자 지산동, 범물동, 파동, 중동, 상동, 두산동 그리고 뭐 수성 1, 2, 3, 4가 하루에 12km씩 발로 걸었습니다. 동네 구석구석 돌아다니 봤습니다. 그 안에 공보물의 내용을 보면 지산 범물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범어동 아파트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쓰였죠. 그건 제가 쓴 겁니다. 공보물 그 만들 때는 누구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합니다. 같은 구에 있으면서 원래 이게 수성을이 원조 수성입니다. 그렇죠? 원조 수성인데 갑구가 신도시죠. 그 비해서 너무 낙후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같은 구에 살면서 격차가 너무 나죠. 네? 네. 신경질 나지. 성도 나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묶이는 것도 그렇습니다. 갑 때문에 묶인 거거든요. 원래 투기 과열지구를 할 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하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얼마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투기 과열지역으로 묶이면 재건축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재건축 과정에서 자기 조합원의 지위를 팔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금지가 돼요. 응?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려면 청고 제한을 풀어야 됩니다. 높이 제한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용적률을 높여야 됩니다. 용적률 높이는 것만이 또 문제가 아니고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업지역을 확보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새로 하면서 거기에 용적률은 1000%가 됩니다. 300%가 아니고. 서울에 가보면 도곡동에 뭐 삼성 뭐지 타워 팰리스 그게 45층으로 올라가 있죠. 그 용적률이 1000%입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요. 근데 그게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산건물지역에도 상업지역 지정을 하고 그 중심으로 대형 빌딩이 들어오고 주상복합 빌딩이 들어오고 건물지구에 못지않는 그런 식의 개발을 해야 옳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계획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이건 공약집이 없는 거예요. 중국의 장애모 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이 있어요. 세계적인 감독. 장애모 감독이 자기 고향이 리장이라고 그게 아주 시골 설산 밑에 그게 눈 덮인 산 밑에 있어요. 장애모 감독의 고장이 고건지대에 있어요. 소수민족만 살아요. 거기에다가 인상려강이라는 그런 그걸 하나 만들었어. 대형 뭐 우리나라 같으면 시대극 비슷한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한 500명이 돼요. 500명이 될 거예요 아마. 대형극을 만드는데 그것을 450억을 들여서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공연하는 그걸 보려고 세계 관광객들이 그 시골로 옵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수성못을 이래 매일 가는데 수성못을 가면서 야 여기에 알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리장 인상여강 같은 그런 수상무대를 설치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장애모 감독 같은 사람을 모셔와서 우리나라 감독 중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만약 수상 공연을 하게 된다면 대구의 명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은 대구에서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과 대한 협의를 해서 수성못을 단순히 산책하는 데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못이 대구 문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문화공연을 하나 만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성못에 내가 확실히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사체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내가 갈 때마다 그거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근데 내용이 뭔지는 아직 확실히 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영업자인데 살기가 어려워서 자살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장희숙입니다. 여기 지금 전국에서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우리 페이스북 친구님들께서 전달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 정은 수성구청장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해달라고 하고요. 우리 홍준표 대표님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우 시청자님께서 시청자 의견으로 버스킹만큼은 우리 홍 대표님께서 좀 앉아서 진행을 해주십사. 거기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셨습니다. 김용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버스킹을 매일 이걸 통해서 보고 있는데 너무 서서 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아직 쓸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아서 하면 이게 사람이 굉장히 오만해 보여요. 그래서 아직 쓸만합니다. 우리 구청장님 왔는데 내일부터는 우리 구청장님이 이제 제가 좀 쉴 때는 구청장님이 유세차 타고 이제 연설하고 다니기로 했어요. 우리 구청장님은 지금 저하고 신세가 비슷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둘이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구청장님 모시고 이번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돕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차 타고 이제 대신 하소. 자, 또. 저는 내일 모레 4월 10일 되면은 작년에 수성갑에 있다 이사 온 지 1년 됐습니다. 지금 지산동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되시거들라 그 당주, 당헌 법을 좀 바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승은 청장님 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하고 같이 저 방위협의회 고문입니다. 검은산동에 같이 이렇게 수성그룹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요번에 당첨만 안 됐으면 충분히 국회의원 되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망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가시거들라 이 상향식 공천을 해야지 하향식 공천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이사를 반영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천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덕에 제가 대구로 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도 예. 연세가 이제 저하고 비슷해갖고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60 넘어서 조선의원 해본들 그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딴 걸 해야지.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거들라 우리 이승은 청장님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아, 잊지 마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한 4년 동안 한 2번씩은 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무슨 길공자 공천이 그렇게 많이 되고 나면은 심합니다. 뭐 솔직히 뭐 되고 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예. 홍준표 대표님께서는 절대 거짓말 안 한다. 거짓말 되고 안 나면 반드시 공천을 약속할 것이다 하는 걸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길 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선거 제도가 지방의원 제도가 있어요.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죠. 구청장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나라 일 보는 사람입니다. 시의원, 구의원은 동네 일 보는 사람입니다. 시의원, 구의원이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이 이제 도와주는 거예요. 옛날에 시의원, 구의원 없을 때는 국회의원이 동네 일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있기 때문에 동네 일은 시의원, 구의원이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나라 일 하는 사람. 나는 국회의원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건달처럼 돌아다니면 그거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럼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요. 그 시간에 진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연구하고 내 동네를 어떻게 시의원, 구의원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바꾸고 그래 나라에서 어떻게 나라 살림을 걱정하고 해야지. 나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얼굴도 볼 수 없다. 그 말 맞습니다. 얼굴이 안 보여야지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인데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얼굴도 안 보이고 나라든 일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저녁에 술이나 한잔 얻어먹으려고 돌아다니고 그리고 해외여행 기회에 있으면 보르르 갔다 오고 그래 하니까 욕을 얻어먹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이제 나라 일로 바쁘겠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버스킹 행사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안 돌아다니더라도 야단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특정해서 이런 식으로 자유스럽게 버스킹 행사를 이걸 이제 저도 이게 우리 참모가 가르쳐 줘서 알았는데 원래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참모가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버스킹 행사라고 한답니다. 예, 버스킹. 그래서 이 행사를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젊은 학생이 한번 질문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시민입니다. 네. 대표님 여기 버스킹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어제도 오늘도 와서 뵙는데요. 국회의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라 일 보는 사람이죠. 그렇죠. 나라를 보는데 국민의 권력 대리인 아닙니까? 응? 국가의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국민한테 나오죠. 그렇죠. 국민의 그 권력 대리인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구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다 웃고 계시지만 2월 달부터 해서 여기 수성구에 지산법물 학원 다 많습니다. 교육도시. 네. 2월 20일부터 다 문 닫고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안 좋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는데 대구 분들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나간다, 해결된다, 이렇게 해서 있어 보거라, 이렇게 해서 아픈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국회의원 되시면 그 대구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실 겁니까? 자,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지금 학원만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성서공단이 스톱됐어요.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워졌어요. 중소기업이 어려워졌어요. 대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여행업체는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경제 기반이 다 무너졌습니다. 경제 기반이. 대한민국 전체, 특히 대구가 더해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정부에서 하는 조치가 100만 원 준다. 100만 원만 주면 매달 주면 좋겠죠. 매달 줍니까? 안 주죠. 한 번 주고 끝이죠. 또 어젠가 오늘인가
우리 야당 대표는 또 5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자고 하더라고.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참 답답한 사람들이다. 응? 어떻게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이 제대로 하려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되살리고, 응?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못 보게 하잖아요. 사찰이 다 폐쇄, 사찰 가보면 다 폐쇄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사회적 기반이 다 무너져가요. 미국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런 사태를 가장 먼저 해결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백신이 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만 내고 뭐 그래 할 수 있는데 아직 백신 개발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너진 사회적 기반을 어떻게 일으켜 세울 것인가. 정부가 예산을 쏟아부을 곳은 그런 곳이라고 나는 봅니다. 응? 그냥 국민들한테 선거 앞두고 대통령이 10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전 국민한테 5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자. 아니 50만 원 줘가지고 그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거는 은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기반을 되살리는 그 정책을 쓰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할 생각을 안 하죠. 생각이 없으니까 당장 선거가 가버리니까 100만 원 줘가지고 매표 행위라도 해서 이번 선거라도 이기고 보자. 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나는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나 그건 자격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경제적 기반을 어떻게 살리고 이걸 어떻게 되살려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세울 것인가. 그 정책을 세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돈비폰 주고 땡 처리하고 그 다음에 선거 끝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거 반대입니다. 지금 국가재정이요. 국가재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 국가재정이 거들나고 있습니다. 이 거들납니다. 이 거들나고 있는데 내가 베네수엘라 예를 자주 듭니다. 나라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나라는 좌파 차베스 대통령하고 마두로 대통령, 이 좌파 대통령이 20년을 집권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년 집권을 하면서 나라의 국민의 상류층의 10%는 전부 캐나다하고 플로리다도 이민 나가버렸어요. 짐 싸들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살고 있냐? 베네수엘라가 미스 유니버스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입니다. 여성들이 미녀입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어디로 가냐? 이웃나라 콜롬비아로 가서 매춘 행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 직장이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왜 그래 됐냐? 석유가 갤런당 뭐 1000불인가 100불 할 때 돈을 베네수엘라 그게 산유국이 사우디에 맞먹는 산유국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그 돈을 산업에 투자하고 제조업에 투자하고 나라 건설하는 데는 안 쓰고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그 국민들이 일할 필요가 없어요. 나눠주니까. 근데 그게 석유가가 30달러로 폭락을 하니까 나눠줄 돈이 없어졌어. 그 국민들이 어떻게 사냐? 지금은 식료품하고 휘발유를 예국 카드라고 줍니다. 못 사는 사람들한테. 그거 주면 그거 가지고 최저 생계비만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해주고 또 그것도 안 해주면 다 굶어 죽으니까 선거하면
그 정권을 찍어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문정권이 들어와서 3년 동안 한 이 경제적 파탄을 안 보십시오. 자영업 망했죠? 중소기업 망해가죠? 대기업 투자 안 하죠? 나라는 지금 깔아앉고 있어. 깔아앉고 있는데 나는 문재인 지지율이 52%라고 하면 나 참 어떤 국민이 지지를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난 기가 막혀서 아니 나라를 보면 나라를 지금 망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왜 여기에 타도 문재인이라고 이래. 아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왜 여기 타도 문재인이라고 적었을까요?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민주당 애들은 자기 대통령이 어떤 나쁜 짓 해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배신자라는 거는 우리 당 애들이야. 내 경남지사 할 때 전화 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후배들이 전화 와가지고 탄핵 어떻게 할까요? 절대 하면 안 된다. 대통령 임기를 채워줘야 된다. 탄핵할 만한 사유가 없다. 탄핵하지 마라. 안돼 그 이놈들이 말이야. 60몇 명이 배신을 해갖고 탄핵을 하고 또 구속을 하고. 우리 당은 그래. 이 보수다. 보수진에게 제가 이 당에 25년 있었는데 우리 당 애들은 별로 어리가 없어요. 어리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 애들은요 똘똘 뭉쳐서 절대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탄핵이 불가능하면 이거 계속 놔두면 나라가 망할 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타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문재인 정권이 모든 경제 정책에서 좌파 정책을 우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유시장 경제 정책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친북을 파기를 해야 돼요.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복원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하고는 대립각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나는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려면 넘보지 못하게 힘이 있어야 된다. 아니 저놈들은 맨날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핵이 있습니까? 핵이라는 그 물질은 군사학적으로 비대칭 무기라고 합니다. 비대칭 무기라는 게 뭐냐? 상대가 안 되는 무기라는 거예요. 핵이 있는 나라하고 핵이 없는 나라는 아예 전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작하면 일거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권이 있을 때 핵 균형을 이루자.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 안 되면 우리가 핵 개발하자. 우리나라는 1년만 하면 핵을 500기 이상 개발할 수 있어요. 북한에 20기, 30기 있다 개수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1년만 하면 500개 이상 개발할 수 있어요. 기술이 우리나라는 핵 개발 기술이 충분히 있습니다. 넘치게 있습니다. 핵 재료도 있습니다. 원자력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플루토늄이 우리나라에 비축되어 있는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면 우리나라도 한 1000기 정도 핵무기 1000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그 플루토늄을 재처리하면. 일본은 1년에 핵 개발을 시작을 하면 6000기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일본은 그 플루토늄을 재처리를 이미 했어요.
IAEA에서 그걸 승인을 해주고 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재처리를 못하도록 묶어놨어. 그걸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북한처럼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 지금 미국이 핵실험 안 하죠. 러시아가 안 하죠. 왜 안 하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폭 실험이라고 합니다. 핵무기 실험하는 걸 이 고폭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폭약으로 딱 때려가지고 원자력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 실험이 핵 실험인데 그걸 고폭 실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북한처럼 지하 핵실험 할 필요도 없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고폭 실험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성질나면 미국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핵 개발해버려도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앞으로 김정은이 같은 어린애한테 맨날 핵공갈 당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말하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다. 사모님 한번 질문하세요. 대표님, 제가 사모님이 아니라 아직 시집을 못 가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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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대한민국에 홍준표 같은 분이 한 분밖에 없어서 아직 시집을 못 갔습니다. 전 나이 60이 넘었습니다. 저희 대구 경북을 통틀어서 저희는 그 보수의 진정성이나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가 굉장히 고여있는 부분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본의 아니게 왕따를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부를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많은 분들이 물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적인 감정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의 그 지역의 예산 차이를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구 시민들이 또 경상북도 대구 시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자존심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홍준표 대표님이 대구에 오신다고 했을 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대표님을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부탁을 꼭 드리는 건 대구의 이런 어떤 진정한 어떤 보수의 가치를 발판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님이 꼭 대통령이 되셔서 대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꼭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저분 좀 메모해놔라. 내 며느리 삼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둘 다 장가 가버렸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TK의 대한민국 그 역사가 한 70년이 좀 더 됐죠. 70년이 더 됐는데 TK 출신 대통령이 40년을 했어요. TK가 40년을 했어요. 40년을 했는데 저는 그 TK 출신 대통령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5천년 가난에 일어서게 해줬고, 특히 TK 같은 경우에는 구미 저 시골에 구미 공단을 만들어 줌으로써 TK가 3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30년을. 그런데 TK가 특히 대구는 70년대 섬유공업이 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대구를 일으켜준 이 섬유공업이 망했을 때는 그 다음에 주된 산업을 새로 만들었어요. 대구의 주된 산업을. 그런데 섬유가 망할 때 대구를 이끌어가던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대체 산업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 박 대통령은 구미공단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고, 그 뒤에 대구의 대체 산업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대구에 주된 산업이 없어요. 그 뒤에 80년도인가 반짝, 보성, 청구, 우방, 건설회사 3개가 반짝했죠. 대구를 먹이 살리시죠. 그런데 그거 하고 반짝하고 난 뒤에 건설회사도 다 망해버렸어. 그럼 대구에 젊은이들이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 끝나버렸어. 종료 5분 전이네. 그래서 대구에 젊은이들이 갈 데 없고 대체 산업이 없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대체 산업을 대구에 만들어 줬다면 대구가 이렇게 암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고 그냥 연말에 대구에 예산 몇 천억 더 준다, 그거로 하다 보니까 그게 대통령으로서 잘하는 건 줄 알았다. 근데 그거는 대구의 장래나 미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성을에 오면서 한 10년 전부터 생각했던 게 대구의 대체 산업입니다. 근데 대구에 제가 정치할 기회도 없었고 올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오면서 정리를 한 게, 자, 첫 번째, 대구도 첨단 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유치를 하자. 그것은 통합 신공항이 있기 때문에 이젠 가능해졌어요. 첨단 산업 제품은 전부 항공화물로 수출을 합니다. 국제공항이 있어야 돼. 그 공항이 또 동촌에 있는 대구공항처럼 저래 활주로가 짧아서 안 돼요. 저기는 미주 노선을 못 가요. 유럽 노선도 못 가요. 수출 항공화물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 신공항 만드는 데 보니까 활주로가 3.5km가 예정이 돼 있던데, 원래 지금 활주로가 3.8km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면 유럽, 미주로 직접 날아갑니다. 항공화물이. 그러면 그 국제공항 인근에 첨단산업 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신공항이 개항되는 걸 계기로 대구에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예, 근데 삼성 차세대 반도체 단지를 대구에 가져올 수 있는 길도 생겼다. 근데 그거는 내 대통령 시기주의야 가능한 거야. 두 번째,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제가 집에 가 있는 공보물에 플라잉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르는 자동차. 현대 기아에서 마지막 단계가,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단계가 플라잉카입니다. 나르는 자동차. 땅으로 가다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우리 나오죠. 실제로 그게 미국에서 지금 실용화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내 플라잉카가 실용화될 겁니다. 그 나르는 자동차 산업을 대구로 한번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대구는 지난번에 삼성 자동차를 유치했다가 부산에 뺏긴 적 있죠. 왜 뺏겼냐?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어도 이것을 한국까지 운반을 하려면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전제 조건으로 물류 비용을 싸게 하려면 울산항이나 부산항으로 철로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기찻길을. 현재 있는 기찻길에 지선을 좀 연결해서 바로 부두로 기차가 갈 수 있는 그런 길만 확보되면 대구도 내륙 도시이긴 하지만은 플라잉카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 공보물에 써갖고 보냈는데 보신 분이 공보물 요즘 안 본다고 하더라고. 그거 들어오면 전부 쓰레기통에 다 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구에 저는 참 요즘 즐겁고 행복하고 나중에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좋습니다. 좋고 여기에 젊은 우리 친구들은 그 4월 10일, 11일에 그 사전투표를 하세요. 사전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15일 날은 놀러 가세요. 꼭 사전투표하고. 그리고 저는 사전투표는 하러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선거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대구 와서 참 여러분들이 이래 뵙는 것도 저는 참 즐겁고 좋습니다. 좋고 좀 이게 이제 4월 14일 밤까지 할 겁니다. 내일 밤에는 좀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모여가지고 자유스럽게 무엇이라도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는 정문적답을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 골리려고 이상한 거 뭐 갖고 오는 사람들이 앞으로 있을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자, 늦은 밤 편안하게 집으로 가십시오. 감사합니다.